자, 우리 수동결산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 자세히 적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동결산은 다시 얘네들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그럼 우리 결산이라는 건 사실 거의 대다수는 앞에 재무 얘기하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서 했던 부분은 뭐 대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앞 페이지하고 컴페어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 이 결산은 회계상의 결산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뭐 구직 활동하고 할 때 그 잡코리아나 이런 곳에 모집 요강 적혀 있죠. 거기서 하는 업무 내용에 그냥 결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법인 결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인 결산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결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세금에 대한 것도 장부에 기록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상의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결산하고 좀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결산은 이제 회계상의 결산, 우리 회계의 발생주의다, 그리고 우리 공정가액으로 표시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는 결산 이야기하는 거고, 세법에서는 회계상의 이런 결산이 아니라 실제 돈 번 것만 정리하는 그런 결산이에요. 우리 지금 결산할 때 보면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보여주죠. 그 결산을 하는데 세법은 그 실제 돈 번 거 아닌데 돈 벌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럼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결산이니까 서로 의미가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회계상의 결산인 건데, 자, 이 결산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말 수정 분계 하는 건, 자,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결산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장부에 입력한 걸 모든 것 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계장의 시산표 본 적 있죠? 그럼 그 시산표라는 곳에 우리가 장부에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전표 입력하는 건 전부 다 모조리 입력이 되는 곳인데, 그럼 거기에 입력된 걸 우리가 결산하기 전까지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럼 이 장부의 기록을 한 우리가 평소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장부에 기록만 해둔 그 상태가 수정 전 시산표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수정 후 시산표는 이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수정 후 시산표가 되기 위해서 넘어가는 작업 중에, 자, 요즘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과거에 자주 했던 말 중에 손익계산서 개정은 차기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끝이고 수익비용은 재무상태표 개정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했죠. 그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 개정은 정확하게 가치 측정한 걸로 내년에 넘기기 위해서 정리를 할 거고, 손익계산서 개정도 올해 발생한 걸 다 인식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올해 수익 비용을 가지고 이익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 넘기는 작업까지도 전부 다 결산해서 할 거예요. 자, 근데 결산해서 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 분계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수익 비용을 다 정리를 해서 집합 손익이라 그래서 순수한 이익만 딱 남길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단기 순이익처럼 이익만 남겠죠. 그걸 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분계를 컴퓨터가 친절하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면 수익 비용은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수익 비용은 잔액이 우리 장부에 하나도 안 남고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가 계산하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뭐 기준환율로 평가해두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도록 딱 정리를 하게 되는 작업이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대변으로 분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차변 대변으로 분계해 주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다가 그 차변 대변 분계하는 걸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 직접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 자동 결산은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이 계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분계를 넣는 거니까 둘 다 분계를 기말에 집어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분계만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메뉴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 자료 입력 메뉴는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끌어올 거예요. 그럼 장부에 적어놓은 모든 정보를 다 끌어오는데 그걸 시산표의 정보를 다 끌어온다라고 해요.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분계할 거는 모두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 결산을 우선 해야 돼요. 얘를 선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동 결산을 무조건 먼저 해놓고 나서 그리고 자동 결산을 하셔야 되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해놓고 나서 수동 결산을 하면 아마 그 결과값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 중 한 개는 틀렸다고 오답 처리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 결산을 다 해놓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자동 결산이다 수동 결산이다라고는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조리 수동 결산을 해버려도 상관은 없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계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자동 결산 메뉴가 우리한테 좀 수월하다라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우리 자동 결산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럴 거면 자동 결산에서 되지 않는 수동 결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자동 결산에서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얘는 꼭 우리가 직접 분계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 결산 항목들을 먼저 우리가 짚어보면, 자, 우리 교재 3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자동 결산의 그 항목들이 있어요. 가능한 항목. 자, 우리 컴퓨터로 제가 계산 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서 자, 여기에 있는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가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입력을 해요. 근데 기말 재고 자산 입력이라고 하는 건 얘는 그냥 단순하게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한다기보다는, 자, 얘는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원해 주는 건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게 있는데, 얘는 매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인식시켜서 우리는 기중에는 대변의 제품 매출, 상품 매출에서 수익만 인식하지 대응되는 원가인 매출 원가를 분계를 안 해요. 그랬다가 기말에 한 번에 매출 원가를 정리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 나머지는 팔린 거다라고 매출 원가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상기업하고 다른 점이, 제조업이 다른 점이, 상기업은 물건 사온 것만 있는데 제조업은 사온 게 아니고 제조업에서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데는 원재료비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물건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 우리가 장부에 500번대로 쓴 거 있죠? 좌측에 코드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500번대의 인건비에 관련된 것들, 월급이든 생산부 직원 퇴직금이든 상여금이든 이것들하고, 그리고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500번대 복리후생비, 뭐 500번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걸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 만드는 것 중에 몇 개가 얼마 만드는 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만들었다고 해서 다 팔린 건 아니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것 중에서 얼마만큼 팔렸는지 하기 위해서 기말에 얼마 있는지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줘야 제품 매출 원가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은 좀 입력해 주는 게 상기업보다는 더 많은 이유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상기업은 사오면 끝인데, 제조업은 만들기 때문에 들어간 돈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는 자동 계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이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다, 대변에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얼마다, 이 분계를 직접 수동 결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자, 참고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이런 분계를 할 수도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분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때는 그냥 자동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자동 결산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자동 결산에 얘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분계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 때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안 나오게 잘못 만들어서 이따 설정 바꿀 건데, 근데 지금까지 다 나왔지만 혹시나 해서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56페이지 재고 자산 챕터 할 때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입력할 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구분 없이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라 라고 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장부 가액을 입력하라. 순실현 가능액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미작품은 우리 전에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우리가 매출자의 입장이냐 매입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적소품은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럼 내가 위탁자의 입장인지 수탁자의 입장인지 보시고, 그리고 수탁자는 물건 사간 게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시송품은 써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니까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하면 내 거 아니고, 표시하기 전까지부터는, 표시한 후부터는 이제 내 거가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이런 수식어들이 좀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 전산 회계 1급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 그냥 금액만 이렇게 적혀 있어서 기말 재고 자산 문제가 나오면 좀 편리한데, 우리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이런 애들이 수식어처럼 붙거나 아니면 감모 손실이 발생해 있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창고에는 없는데 우리 외부에 있지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거, 포함하면 안 되는데 포함해 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자동 계산할 때 자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다음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두 번째는 자 우리 감가상각이 있죠. 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는 건데, 이 감가상각비도 원래 매일매일 쓸 때마다 닳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장부에 처리하는 거는 뭐 현실성도 없고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한 번에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면서 달았던 만큼의 우리 감가상각비를 이제 기말에 한 번에 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는 단기 감가상각비를 우리 계산자료 입력, 자동 계산이니까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이 있고, 고정자산 등록 후 불러오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자동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단기 감가상각비를 직접 입력한다는 건 올해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계산할 필요 없잖아. 감가상각비 알았잖아. 그러면 그 금액을 그냥 결산자료 입력에 쓰면 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얼마에 사왔고 언제 사왔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고 몇 년 쓰고 이런 정보가 주면서 고정자산에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우리가 직접 그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환세무 2급에서 특히 뭐 회계 1급에도 나오지만 단기 감가상각비를 직접 입력하도록 주는 이유는, 우리 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얘 입력할 때에 500번대하고 800번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한테 분개하라고 했을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계정이 500번대냐 800번대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입력하도록 구분 지어 줄 수 있는지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앞에 매출 원가가 물건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 건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공장 화물차도 있겠죠. 그러면 이 500번대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하고 대변의 이 유형자산들의 짝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해 주겠다라는 칸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매출 원가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쓸 거고, 그럼 매출 원가 아래에 판관비가 있겠죠.
이 판관비의 감가상각비는 800번대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얘는 우리 본사 건물이라든지 본사 영업부 승용차라든지 뭐 본사 비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감가상각비를 분개해 주기 위한 거니까 500번, 800번을 우리가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위아래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게 빨리 눈에 안 들어오고 인지 안 되시는 분은 감가상각비 계정과 글자 앞에 보면 계정 코드 번호가 500번대, 얘는 800번대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세요. 지금 K랩에서 먼저 이 위치를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 우리 스마트 A로 돌아갔을 때는 이 앞에 코드 번호를 안 알려주는데 위치는 똑같아요. 거의. 그러면 매출 총액 기준으로 위쪽은 매출 원가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위쪽은 매출 원가고, 매출액의 매출 원가 빼야 매출 총액이거든. 그리고 아래 판관비 빼야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얘는 손익계산서예요. 큰 틀이.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무형자산의 상각비도 여기에 쓰면은 분개를 해줄 건데, 무형자산은 그냥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금액을 계산해서 쓰도록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우리 감가상각비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 우리가 장부가액을 만약에 주게 되면 정액법으로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여기에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 버리시고, 만약에 취득 가액을 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눠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세요.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할 때에 전에 본 적이 있는 내용이니까 보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 그냥 금액을 안 주고 그냥 금액 계산해서 입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여기처럼 자동 결산 있는 쪽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여기에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장난을 한 번씩 쳐요. 어떤 장난치냐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비는 800번대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의 상각은 판관비로만 처리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물건 만드는 데에만 들어가는 원천 기술인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물건 만들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무형자산은 우리는 500번대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두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분개할 일은 없는데 이론에서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은 판관비로만 처리한다 나오면 오답 지문이에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라고 이제 오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800번대로만 처리하는 게 500번대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목적은 단기 발생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된 퇴직금이니까 올해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직원이 올해 1년 일해가지고 퇴직금 줘야 될 게 생겼으면 올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비용으로 장부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우리 퇴직급여 추가액을 주면 그러면 얘는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면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퇴직급여
추가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주는지를 봐서 추가액을 주면 그냥 그 금액을 사용하면 되고, 추계액을 주면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우리 퇴직급여 추가액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입력하는 곳은 퇴직급여 전입액 이렇게 적혀 있는 곳에 입력하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왜냐면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이다. 사업부 직원들의, 사업부 맞죠? 영업 사무직 직원들의 퇴직금이다. 인건비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자, 우리 나중에 원가 얘기할 때 원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첫 번째가 당연히 원재료고, 두 번째가 인건비예요. 그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통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뭉텅이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인건비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 중에 퇴직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퇴직금은 우리 생산부 직원들에 대해서 앞에 우리 원재료하고 인건비라 그랬는데, 이 인건비 중에 올해 지급한 월급이 있을 거고 500번대, 올해 생산부 직원한테 준 상여금이 있을 거고, 올해 수당이 있을 거고, 올해 퇴직금이 있을 거라는 거, 발생한 거. 그러면 올해 발생한 퇴직금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그러면 알아서 차변의 퇴직급여 이 계정 과목하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개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여기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얘도 5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이 계정 과목이에요.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라고 분개해 주는 칸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퇴직연금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사용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셔야 되지, 여기 아래쪽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500번대 퇴직급여로 할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올해 추가액을 써줄 거고, 그리고 판관비에 보면 이제 급여가 있고 800번대 급여 뭐 상여금 수당이 있을 거니까 그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 사무직 직원의 퇴직금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설정이 될 건데, 만약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주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는 그냥 엔터 치면 무조건 12월 31일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산이 지나가고 나서 여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죠. 그럼 추계액을 주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사용해서 뺄 거예요. 근데 K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들을 다 문제에 줘서 내가 계산하게 할 건데, 추계액이 얼마고 잔액은 얼마다 500번 800번 분리해서 줄 건데, 그런데 AT 시험에서 얘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걸 조회해서 그 몇 대 몇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500번 800번이.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 A 프로그램도 합계잔액 시산표 보는 건 똑같죠. 그럼 들어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이 잔액을 보고 지금 이거 계산할 때 이 잔액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구해서 거기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새끼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보는 게 낫겠다. 볼 수 있는데 왜 계속 말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얘도 매출 원가에서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인데 제가 앞에 코드번호 안 보이니까 눈으로 익히자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5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 그리고 얘도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얘는 경비로 먼저 적어놨더라고. 그럼 여기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쓰면 돼요. 뭐 감가상각도 위아래 똑같죠. 여기도 퇴직연금 전입액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둘이가 똑같죠. 차이가 없죠.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합계잔액 시산표로 아래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보고 빼는 방식 쓰라. 그래서 둘이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그 감가상각 부분 보면 고정자산 등록 후 불러오기 있죠. 여기에서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얘는 우리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우리 저장 후 불러와야 돼요. 우리 K-랩은 그냥 나오는데 스마트 A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안 하면 안 불러와줘요. 고정자산 등록한 게 우리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이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AT 프로그램을 해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들어가고 계산자료 입력가서 불러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데 K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자주 안 쓰니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안 들어온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동 계산하는 건 이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는데,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은 자, 일반적으로는 보충은 우리 자동 결산을 하고 그리고 환입은 수동 결산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자동 결산 요구를 하면 당연히 자동 결산을 해야겠죠. 뭐 문제를 우리 지시문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해체한가 이 앞에 해체한가 자동 계산 마이너스 떴는데 자동 계산으로 그냥 꼭 하라라고 문제에 크게 적어놨더라고. 그럼 우리한테는 땡큐죠. 그냥 전표 추가하면 누르면 되니까. 그럼 자 우리 수동 계산을 한다면 분계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환입할 그 채권의 짝지로 쓰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때 자 우리는 800번대 매출 채권은 800번대고 900번대는 기타 채권을 환입할 때는 900번대 써야 되죠. 자, 수능 계산하면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K랩에서는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죠. 그래서 우리 K랩에서는 대손 삼각 버튼 눌렀을 때에 그때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대손 삼각 버튼 눌렀을 때에 여기에 추가 설정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 추가 설정액이 플러스면은 보충액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환입액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 마이너스 금액을 적어가서 수동 계산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얘를 그런데 스마트 A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은 직접 얘는 합계 잔액 그냥 시산표로 가셔서 산표로 가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고 그리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이번엔 보충액이다 아니면 환입액이다 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얘도 플러스 나오면 보충액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환입액일 거예요. 그런데 두 프로그램 다 죄송해요. 앞에 쓸게요. 연령 분석법이 나오면 그러면 두 프로그램 다 모두 다 직접 보충액, 환입액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건 기간별 대손 충당금 설정액 합산하고 나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야 돼요. 직접 우리 기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채권은 대손이 몇 퍼센트 당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채권은 우리 대손 얼마 몇 퍼센트 당할 거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기간별로 충당금 설정액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그 돈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거라는 거니까 그러면 직접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똑같이 지금까지는 보충액만 나왔는데 만약 마이너스 나온다면 환입을 하겠죠. 지금 보충액은 사실 K랩이든 스마트 A든 그냥 여기에다가 금액만 들어오면 돼요. 보충하는 거는 여기 판관비 있는 쪽에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적혀 있는 곳에 보충액은 이 금액만 넣으면 분개해 주니까 제가 자동 계산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인 영업의 비용도 이제는 전부 다 자동 계산이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수동 결산 사항이 적혀 있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두 프로그램 다 해주기 때문에 얘는 자동 결산이 돼요. 얘도 그냥 환입만 수동 결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입만.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전에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게 57페이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57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해 잘 안 갔던 플러스 나온다면 마이너스 나온다면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아마 시간 되시는 분은 지금 우리 이 앞에 그 까만색 교재 있죠? FAT 1급 교재. 그 교재 재무회계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막 적어 놓으신 거라든지 뭐 따로 필기만 하신 분은 필기한 거라든지 아니면 책에도 쓰신 분은
책을 쭉 한번 읽어보면 그때 왜 이렇게 설명했고 했는지 이제 글 적힌 게 다 이해가면서 그때 그게 이 말이었지 이제는 아는데 이제 뭐 따라 안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한번 바뀌실 거예요. 그때 썼던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막막하게 받아만 들여야 됐고 지금은 좀 보이기 때문에 느낌이 그때보다는 뭐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인세 계산. 자, 우리 법인세는 올해 번 거에 대한 올해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아니지만 회계상의 법인세를 올해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법인세니까 올해 세금이다라고 처리를 해둬야 되겠죠. 법인세는 내년에 낼 거지만 올해 비용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이건 K랩에서는 얘는 그냥 전자동이에요. 근데 스마트 A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산납 세금은 수동 결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추가 계상액 미지급 세금 쓰는 거 있죠. 그거는 자동 결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산납 세금 정리하는 거는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얼마,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 얼마. 과거 옛날에는 스마트에가 아니고 그 네오플러스라고 도전 프로그램으로 전환 세무회계 시험도 봤었어요. 그때는 이걸 꼭 해야 돼서 수업하면서 사람들한테 외우라고 그랬어요. 998, 236. 늘 문제 나오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늘 나오지도 않고 스마트에이 잘 안 써서, 근데 얘는 이걸 하고 나서 추가 계상액만, 지금 스마트에이는 법인세 계상 적혀 있는 여기에 내년 거만 쓸 거고, 그런데 K랩은 산납세금도 옆에 적어주면 저분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자동 계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다섯 가지만 자동 계산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자동 계산해서 해주는 게 특별히 없어요. 우리 교재는 6개처럼 적혀 있는데 저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하나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우리가 수동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수동 계산 내용들 먼저 쭉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